자, 알료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작품 속에서는 이제 거의 99.9% 알료샤라고 불리고 연구자들도 이제 알료샤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 애칭입니다. 알료샤가 여러분. 여기서 이미 작가가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연구자들도 알료샤를 알렉세이를 어떻게 이제 대하는지를 엿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알료샤의 에피퍼니와 기적에 대한 시험.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기적을 보지 않고도 네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에피퍼니는 요렇습니다. 또 뒤집어졌는데요. 그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에피파니라고 이제 편집자가 고쳐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쓰나 봅니다. 신의 뜻이 이제 알료샤 앞에 이제 현현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알료샤가 겪는 순환이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의 덩어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료샤는 이제 까라마조프 집의 이제 막내 아들인데 아들을 셋으로 치든 4명으로 치든 어쨌거나 이제 맨 어린 이제 막 20살을 넘긴 그런 풋풋한 청년입니다. 볼이 이렇게 발그스레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번에 새로 찍은 새로라고 해도 거의 10년 전인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일 젊은 배우를 가지고 와서 정말 볼이 빨간데 그러니까 하얀 살에 볼이 발그스레하고 머리 금발에 이렇게 이제 젊음과 풋풋함이 묻어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소설로 보니까 알료샤는 스피리추얼러티, 영성의 이제 그런 상징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살과 피를 가진 캐릭터라는 거, 인물이라는 거 이거에 이제 우리가 더 주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가의 기획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스옙스키는 유형 이후 특히 이제 그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썼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발표한 장편 죄와벌부터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는 나타난 것, 있는 것, 도스옙스키에게서 그게 바로 종교 시인입니다. 그게 이제 죄와벌부터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인물의 형상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와벌에서는 소피아, 소냐, 마르멜라 두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치인데요. 백치의 이제 무의식기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스옙스키가 자기의 꿈을 더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스옙스키가 그 지인들한테 보낸 이제 편지를 보면 전적으로 조카나 이렇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전적으로 아름다운 인간. 요거 옛날에 번역 그 연구서들 보면은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선생님들이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빨러시찔너 프리크라스니 칠라비액인데 이때 빨러시찔니는 긍정 부정할 때 그 긍정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완전히 이런 사실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름다운 인간 이거에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요. 긍정적으로 당연히 아름답죠. 아름다움 자체가 긍정적이지 부정적으로 아름답긴 힘드니까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전적으로 그 완전히 아름다운 인간을 자기가 그려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도스옙스키의 표상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를 이제 포함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인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꿈을 노골적으로 이제 백지에서 한번 실현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입니다. 무의식긴 요즘 이제 이렇게 표기법으로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 이름은 쥐인데요. 그 단어 자체는. 근데 제목이 이제 백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백치입니다. 요즘식으로는 이제 발달장애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뭐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받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 멀쩡에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 자조나 사회 성숙도 이제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무의식인이 스위스에서 이제 지내다가 러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을 보면은 바르샤바 행 기차인데요. 바르샤바에서 오는 기차인데 바르샤바에서 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로 유럽에서 러시아로 조금 더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그리스도가 내려온다. 이런 그림을 소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오기 때문에 얄팍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런 면직 막 이런 얇은 옷을 입고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서 보들보들 떨면서 이제 그 옛받친 장군집에서 이렇게 배를 누르는 거죠. 그게 이제 소설 속에 이제 이
무의식인이 처음 나오는 건데 그 전에는 물론 기차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로고진하고 레베제프 주요 또 등장인물을 만나게 돼요. 이것도 이제 도스옙스키적인 설정인데 이렇게 이제 무의식인이 소설 속에 등장한다. 근데 이제 그 스위스에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이 무의식인이 말하자면 이 타락한 세계 페테르부르크에 와가지고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말아야 될 거, 겪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일들을 더 이제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미치게 된다라는 건데, 백치의 주된 스토리는 여러분 치정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백치에 들어가 있는 성경 텍스트는 묵시록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막 이런데 주된 스토리를 쫓아가면 요 27세의 그리스도의 유비인 이 금발의 청년 무의식인이 있고요. 백치인. 그 다음에 이제 로고진이라는 흑발에, 제가 지금 27cm, 6cm 좀 헷갈립니다. 흑발에 이제 모든 점에서 러시아성과 열정의 상징인 그런 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둘이가 의형제를 맺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나사샤 필리포브나라는 또 절세 미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 무의식인 또 옆에는 예빤친 장군의 막내딸인 그 아글라야라고 굉장히 예쁜 이제 또 아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막 치고받고 온갖 뭐를 다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사샤 필리포브나를 로고진이 찔러 죽여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현장에 무의식인도 같이 있게 되고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로고진은 또 미쳐버리고 무의식인은 다시 정신이 붕괴돼가지고 원래 백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백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나서 이제 도스옙스키가 꿈은 좋았는데, 의도는 좋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실패했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 식으로 요약을 하면, 자기 한 몸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데 무식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원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앞서 죄와벌의 소니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춘 부이고 막 억압받고 너무 눌린 캐릭터잖아요. 거기서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무식이는 그 와중에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뇌전증까지 있습니다. 간질발작까지 막 수시로 해요. 이런 인물한테 그 구원의 임무를 맡긴다는 게 애초부터 이제 글렀다. 그래서 이제 새로 쓰는 캐릭터는 좀 다른 식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알료샤인데, 알료샤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젊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심부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걸었을까요 해가지고 만보기 가지고 재면은 아마 알료샤가 제일 많이 걸었을 거예요. 물론 드미트리도 많이 했지만 드미트리는 자기가 필요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알료샤는 100% 거의 100%다 심부름이에요. 형한테 좀 갔다 와보렴, 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한테 좀 가보렴, 그럼 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스네기로프 데이집에 좀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동선이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소설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인물로 이제 알료샤를 창조를 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설 시작할 때 보면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의 생애 전 전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다소간의 의혹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독자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의구심에 빠질 것이다. 얘가 왜 주인공인가? 무엇 때문에 얘가 주인공인가? 얘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드러진단 말인가? 하고 이제 물으실 텐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소설 읽어봐라, 이제 이거였는데요. 바로 요 대목, 뭔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음. 특히나 이제 다른 형들이 너무 개성이 강하니까 알료샤의 이 개성 없음이 무개성이 어쩌면 이제 개성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두드러지는 것 없음 마땅히 이런 측면, 물과 공기 같은 이런 측면이 바로 알료샤의 실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알료샤는 말이 많은 이 인물들, 막 털어놓고 싶은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밀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인물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들인 거예요. 이거를 털어놔야 되는데 누구 앞에 털어놓을 것인가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큰 이 형들 사이에서, 혹은 다른 이제 형들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인물들 사이에서 알료샤는 반대로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입이 아니라 귀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해 신부, 컨페서,
그거 이제 OR로 하고 ER로 하면 이제 뜻이 이제 반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고해 신부의 역할을 이제 맡는 거죠. 죄인들의 그 고해 성사를 들어주는. 그래서 이 점에서 역시나 또 신의 대리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 입안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은 자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되게 좋은데 막상 옆에 오면 너무 싫다고. 이거 여러분 조금씩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가 그렇게 그리웠는데 두냐가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참기가 힘들다고. 특히나 자취를 오래 하신 학생들은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급 공감하실 텐데 도저히 집에 갔더니 3일도 참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인데요. 이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이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 추상적인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굶어 죽고 있는 어린이,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 어린이, 그 있죠, 농노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옆에 있는 아빠, 옆에 있는 형 드미트리, 옆에 있는 동생 알료샤, 이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알료샤는 정반대로 실천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 즉흥적인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걸 해줍니다. 밥 달라면 밥 주고, 심부름 해달라면 심부름 해주고,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은 또 말을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관념에 맞서는 삶, 이념에 맞서는 삶 자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대신문관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대신문관의 입맞춤에 맞서는 대신문관의 그 어마어마한 말의 덩어리 있죠. 논리, 로고스에 맞서는 그리스도의 입맞춤,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그 알료샤가 이제 직접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일단은 뭡니까?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스옙스키는 워낙에 이제 병리적인 소설 혹은 소설 속에서 이제 병리적인 캐릭터를 그릴 때 이 재능이 돋는 작가니까, 혹은 이제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료샤의 이렇게 평범하고 건강한 모습은 어떻다? 다소간 이제 평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설로 볼 때는 다소간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알료샤라는 인물 자체도 창백하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 좀 평면적이다 이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고, 그 영어에서 so plain이란 말 있잖아요. 못생겼다, 그러니까 ugly 말고 별로 예쁘지 않다, 좀 평범하게 생겼다 이렇게 쓰는 표현 있는데, 그게 크루서블인가 하는 아서 밀러의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부인이 나는 내가 너무 플레인해가지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다고, 사랑할 수 없다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런 스토리인데, 거기 나오는 이제 그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료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건강하고 평범하다 보니까 소설적 인물로서는 다소간 이제 입체적이기보다는 좀 평면적이고 평이하다, 약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